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 안정도하고 회전체 운동 방정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전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정도의 개요가 뭔지, 위상각 안정도하고 그리고 전압 안정도에 대한 개념 부분, 그리고 위상각 안정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태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태 안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기 무한대 보선 계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기 무한대 보선이 뭔지, 그 일기 무한대 계통에 대한 벡터들을 그릴 때 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해석을 했다. 그래서 P는 EF, ER, I에 대한 사인 세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의 어떤 그 동기화력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면적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과도 안정도에서 등립면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번 주에 배우셨던 고장전류 계산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 고장 중의 전달 임피던스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중에 송전 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장 전과 고장 후에 송전 전력의 변화량 같은 걸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또 다뤄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장 중에 송전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하는 방법들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과도 안정도 8-3 과도 안정도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도 안정도는 과도 상태에서의 안정도를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하가 급변하거나 뭐라고요? 첫 번째, 부하 급변 또는 두 번째, 사고 발생,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안정도의 개요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331페이지 보시면 과도 안정도는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계통황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도적인 상태에서의 뭐를요? 전력 상차각 특성을, 아까 정태 안정도에서는 이 전력 상차각 특성을 그냥 이렇게 상차각에 대한 특성만 봐가지고 이쪽에서는 안정하고 이쪽에서는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만 봤다는 얘기인데, 과도 안정도에서는 아까 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전력 상차각 곡선에다가 뭘 플러스했다? 시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했다. 이런 것들이 차려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서 등면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타 제로, 뭐 세타 1, 세타 2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전, 고장 발생, 그 다음 고장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송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림들이 나와 있고, 그때 이 면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기계통에서 고장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만큼의 송전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고장이 났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장이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돼서 1회선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요때는 부족하다가 고장이 제거됐을 때 요만큼의 부족한 면적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면적을 채워줘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잉여 에너지, 회복 에너지, 뭐 가속 에너지, 감속 에너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등면적법은 이걸 이기계통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근데 단단법은 이기계통 이상 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등면적법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단단법에서는 뭐 위상각, 각속도, 그 다음에 출력, 이 부분을 뭐요? 시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는 게 이게 단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면적법은 똑같이 전력 상차각 곡선인데 여기다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 거고요. 단단법은 거기다 위상각이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출력 같은 거를 시간적인 요소를 대해서, 단단법은 이기계통 이상, 다기계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이 단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시의 운전 상태에서는 발전기나 전동기의 입출력은 서로 같고 내부 전압 간의 상차각은 전력과 개통 임피던스에 의해서 정해진 값을 유지하면서 운전되고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하가 급변하거나 어떤 고장이 일어나면 발전기와 전동기 간의 입출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에 비해서 회전자가 가속하거나 감속을 한다. 그래서 그 변화각이 일어나기 전에 평형 상태로부터 변화 후에 새로운 평형 상태로 옮겨가면서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동기 화력이라는 얘기죠. 아까처럼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동기 화력이라는 얘기인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값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도 안정대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하 조건이라든가 외란 종류라든가 차단 시간이라든가 동작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현상은 아주 복잡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의 40에서 50% 정도를 잡고 있다. 여기 보시면 40에서 50%라는 게 요 정도,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이 부분인데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얘가 움직여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고속도 개전기라든가 고속도 차단기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정태 시에 한 70에서 80%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조속기라든가 AVR 효과 등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인 30도 해가지고 여기 한 40에서 50% 정도로 운전을 하다가 70도, 80도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태시가 있고 과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동태 부분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전에는 정태 부분이 있었고 과도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도 부분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런 동태적인 성분이 있다 보니까 올려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전에 이만큼밖에 공급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운전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도 된다. 왜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전력 상차가 곡선에서 넘어가더라도 다시 이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동태적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과도 안정도에서 개통이 여기 보시면은 최대 상차각도 조건에 따라서 130도나 140도까지 이렇게 가도 안정하게 운전되는 경우도 있다. 왜? 아까처럼 동태 성분에서 빨리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도나 120도나 똑같은 이 부분이 각은 똑같죠. 보내줄 수 있는 송전 전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전하나 여기서 운전하나 송전 전력은 똑같이 공급을 해주는데 뭐냐? 여기서는 얘가 감쇄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돌아오려면은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기화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 동태적인 성분 때문에 동기화력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그것들은 특이한 케이스에서만 가능하겠죠. 대부분은 다 90도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과도 안정도에서 개통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의 판별은 보통 이런 외란, 아까처럼 평상시 때 이렇게 가다가 어떤 외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60Hz죠. 1초죠. 예? 그럼 0.1초. 이 부분이 여기 1초 이내에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1초가 뭐냐면 6Hz가 되겠죠? 나중에 보시면 차단기가 이제 동작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6Hz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동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접점 나가고 뭐 이런 시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초 안에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과도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돌아오다가 2차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게 1차 동요죠. 1차 동요. 1차 동요에서 안정하다가도 이게 너무 빨리 돌아보면 다시 순간적으로 2차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 시간이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1초, 여기까지도 1초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기기에서 1차 동요가 안정될 때까지 주기가 대체로 여기 부분이 1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또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2차 동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나중에.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 근데 1차 동요에서 이 부분이 대부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1초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1차적인 동요의 AVR 및 조속기의 동작, 부하의 일부 탈락, 개통 분리 등의 2차적인 동요가 일어남으로써 사고 발생 후 수초 내지 수십 초가량 후에 탈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부분에 의해서 탈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안에 1초 이내에 해결이 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단단법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몇 초 내면 이렇게 줄어들고 몇 초 내면 줄어들고 하는데 요게 0.6초 이상이 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탈조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때 각 정도를 보시면 얘가 한 90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1초라고는 했지만은 이런 AV라는 이런 동태적인 특성 때문에 요게 1차 동요가 일어나다가 다시 0.6초 안에 빨리 차단을 안 해주면 2차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탈조를 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상에서는. 그래서 그 기준을 0.6초라고 이따가 단단법에서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단정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332페이지 보시면 과단정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일기무한대 계통을 선정하는 겁니다. 모델링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틀려지는 거는 이제 과도한 정도다 보니까 2회선 송전 계통으로 모델 계통을 선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송전선로가 다 2회선으로 송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회선으로 송전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있고요. 똑같이 송전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 무한대 보선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가 부분에. 우리는 2회선으로 송전하면서 뭐라고요? 아까 50%. 상차각을 아까 어떻게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30도 정도를 고려하게 되면 2분의 1 정도를 송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2분의 1 송전하고 여기서 2분의 1 송전하다가 한 선로에 사고가 나면은 50% 안 되니까 얘분을 100%를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근데 이제 과도한 정도가 문제로 되는 아까처럼 1초, 2초 안에 1차 동요가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AVR이나 조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아까 AVR이나 조속기 등의 문제에서 다시 2차 동요가 일어나서 탈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할 때는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AVR 조속기 등의 효과는 무시한다. 그리고 발전기와 과도 내부 전압증은 일정하다라고 계산을 한다. 그리고 과도 내부 전압 계산식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식이 수차 발전기에 대한 이상 전압이 나타날 때 이런 수식들이 또 나옵니다. 구장의 이상 전압에서. 여기 보시면 EF는 ET 플러스 R 플러스 해가지고 내부에 대한 전압 강화가 돼서 I만큼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요걸 이제 보시면 발전기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임피던스를 그려보게 되면 초기 가동 내지 차가도 과도 상태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가 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죠? 저번에 7장 부분을 보시면 얘가 한 20% 정도 됐었고요. 얘가 한 30% 정도가 됐었고요. 얘가 한 1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고장전류가 제한을 요만큼밖에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전류는 이만큼 큰 거죠.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커지니까 사고전류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크니까 사고전류가 더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고장전류가 줄어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피던스 때문에. 근데 발전기 내부 전압은 얘는 1.1배, 얘는 1. 몇 배였더라? 계산을 해서 보시면은 1.39배였나? 잠시만요.
나중에 이제 9장 이상전압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이게. 1.1배, 1.3배가 맞네요. 1.3배, 1.79배 정도까지 내부 단자전압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자전압은 이때 초기치에는 왜냐면 발전기도 처음에 기동할 때는 처음 상태에서 단자전압이 조금씩 올라가야 될 거니까. 요때 1.1배, 요때 1.3배, 요때 1.79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건 역률 80% 기준일 때. 요거는 역률 80% 기준일 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는 왜? I는 R분의 2라면서요. 임피던스가 0.2 아닙니까? 얘는 0.2분의 1.1이니까. 고장 전류가 크겠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0.3분의 1.3이죠. 조금 더 크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1.0분의 1.79죠.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20%, 30%, 100%고 발전기 내부 전압은 1.3, 1.1, 1.3, 1.79로 이렇게 내부 전압이 증가가 되더라도 임피던스도 증가가 되지만 그걸 나눠보면은 이때는 고장 전류가 가장 크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점차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기계 과도 임피던스에 의해서 돌극성까지 고려해서 직축분과 횡죽분간을 별도로 도입하여 이반작용 이론에 의해서 과도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도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뭐라고요? 이반작용법. 이반작용법이 뭐냐면요. 이건 이제 동기 상태입니다. 동기라는 건 동기 리액턴스는 30초 후에 30사이클 이후, 그러니까 안정화된 상태에서의 그런 부분이고 얘는 안정화지 되지 않은 아까처럼 과도 상태에서 부분들은 뭔가 막 변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발전기는 어떻게 돼 있죠? 회전자격이 생기죠. R상, S상, T상이. R상, S상, T상이. 이게 어떻게 되죠? 계속 돌죠. R상. R1에서 R2로 바뀌면 이게 S1에서 S2로 바뀌고. 이게 회전자계가 계속 3상에 돌아가면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얘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직축, 다이렉트, 횡축, 쿼더런트, 이걸 직축, 횡축, 그리고 분해를 하는 겁니다. X축하고 Y축으로. 왜냐면 얘가 계속 회전자계에 가서 돌고 있으니까 하나 기준으로 하고 X축하고 Y축으로 기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크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파크 변환. 파크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파크 변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파크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 직축과 횡축으로 나눠지는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눴다고 해서 이반 작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바로 이런 파크 변환에서 만드는 직축과 횡축에 대한 작용법을 이반작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D와 X-Q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합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D라는 게 X, D축, 직축에 대한 임피던스고 요거는 X, Q, 횡축에 대한 임피던스라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부분을 어떤 그 기준과 X축과 Y축으로 해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돌굵기, 비돌굵기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가 나오고 원통형이 나오고 이제 보시면은 이겁니다. 수차 발전기는 여기 이렇게 지금 발전기가 전동기의 반대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화력 발전기는 비돌굵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차 발전기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돌굵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단락비가 크고요.
단락비가 작습니다. 회전수가 크고 회전수가 작습니다. 왜냐면 얘가 작으니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소형이니까 길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통형으로 만드는 게 좋고 뭐 돌굵기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돌굵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다 했다.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좀 표면이 좀 더 매끄러웠을 때 잘 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튀어나와 있지가 않다. 원통형처럼 됐다. 그래서 원통형이라고 하는 거고 돌굵기라는 건 원통형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게 돌굵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특성에 따라서 자개가 주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 비돌굵기냐 돌굵기냐 그런 내용들이 좀 나눠지는 거고 원통형이냐 돌굵형이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얘는 계좌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계좌형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자가 회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회전 전기자형이 된다는 얘기죠. 전기자가 이제 고정자가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좌를 회전시키기가 더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더 튼튼하고 더 구조상으로 더 튼튼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신 발전기 쪽에서는 왜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10점짜리로 문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발전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일기 무한대 보선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계통에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요 전달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아까 P는 X분의 ES, ER 사인 센터라면서요.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기 임피던스가 변환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 가운데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계산합니다. 그래야지 임피던스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요 X 값이 변화주는 이 부분을 요거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전달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계산하시면 그 전달되는 요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장 중에 송전 전력의 이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서 이 전력이 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전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쥐었다가 고장 중에 송전 전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전체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를 시켜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에 크게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내용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시험 볼 때 그런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뭐다라는 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는데 좀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중에 대한 송전 전력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 고장이 발생하면 송전 전력은 고장전에 비해서 저한다. 발전기의 입출력의 균형이 무너져서 고장점에 가까운 발전기는 일제히 가속한다는 얘기죠. 고장 시에 전달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 걸 조사하고 안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처럼 P는 X분의 ES, ER 사인 테스타에서 이 X 성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면은 이 P값도 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 정상분 등가 회로를 만들고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연결되는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그 임피던스가 이렇게 사고 나무로 인해 가지고 임피던스가 변하게 될 텐데 그거를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고? 일선지락, 성간단락, 이선지락, 삼상단락. 물론 책에서는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상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안정도의 가혹 조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또 틀려지니까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지락 한 번 나왔으니까 단락 한 번 나오고 지락 한 번 나왔으니까 단락 한 번 나오고 1 나왔으니까 2 나오고 2 나왔으니까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안정도의 가혹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가혹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낫고 이걸 1선지락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가 다 하나. 임피던스가 하나씩 다 더해진다. 이게 1선지락이라고 그랬죠. 2선지락에서는 어떻게 됐죠? 임피던스가 2개. 땡땡 플러스 땡땡 플러스 땡땡 플러스.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간단락이 했을 때는 어떻게? 단락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지락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 영상 임피던스가 있다. 단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영상 임피던스가 없다. 삼상 단락이 있을 때는 정상 임피던스만 기인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등가 회로를 그리고 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이제 그 그림으로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상근 등가 회로를 만들고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정상 회로의 고장점에 병렬로 연결하거나 여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병렬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직렬로 연결해서 송전 전력을 계산하게 된다. 송전선에서 고장, 단선 고장은 제외한다. 단선 고장이 되면 임피던스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단선 고장이 아닌 일선 지락, 단락, 지락과 단락 같은 고장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 나면은 여기 등가 고장점에 대한 사고 부분이 이렇게 생기겠죠? 요게 B 그림이 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근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Y 그림이 되죠? 이렇게. 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Y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얘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델타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 연결되는 이 임피던스를 계산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달 임피던스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 부분은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구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Y 델타를 변환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델타는 무조건 3이다. Y는 1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하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릴 때 얘를 A다. 그러면은 얘를 B다. 얘를 C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A, B, C 대문자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게 되겠죠. 지금 스몰 A, B, C는 알고 있습니다. 대문자 A, B, C를 모르죠. 거꾸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서는 Y를 델타로 변환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라고요?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값 분의 요걸 마주보는 값 분의 이걸 다 곱하시면 됩니다. A, B, B, C, C, A 이거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3이라고 했죠. 얘가 나중에 1이었다. 그러면 1분의 이거 보시면 1분의 1 곱하기 1은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인 이거 3이죠. 이렇게 나중에 외우실 때 델타는 3이다, Y는 1이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편에 되는 부분은 분에 이걸 다 곱한 거를, 2개씩 곱한 거를 가지고 나누면 된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힘들 때는 델타는 3이라는 걸 보시면은, 밑에 분에 위에가 3개가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건 델타는 3이고, Y는 1이다. 그럼 델타는 이게 3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3이고, 얘는 하나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꾸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이걸 외워놓으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C 부분 없어지죠? 결국은 뭐냐? 이걸 계산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B가 나옵니다, 이게. A하고 B 값을 더하고, 이게 A죠. 이게 B고, 이게 C죠.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에서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식이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바뀌었으니까, Y를 델타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델타로 바뀌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개니까 델타로 나왔는데 얘 부분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여기 x1a였고 x1b고 요게 xf였다. 그럼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 아닙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한 전달 임피던스를 계산해보면 x1a 플러스 x1b가 될 거고 이 c 부분이 xf였으니까 플러스 xf분의 x1a x1b가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그래서 책이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a 플러스 b분의 c분의 ab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가 8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겁니다. 왜냐면 기본서를 여러분들 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구반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들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 시간 때는 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는 또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교재에 충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장 중의 전달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전체 뭐냐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이 X 전달 임피던스가 이만큼 됐는데 문제는 요 XF 그러니까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XF가 어떻게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는지 그걸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을 보시면은 이거 분의 2S, 2R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게 식 8-12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근데 요 XF가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삼상 단락시는 이 값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이 0이 되면 얘가 커지죠.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분의 얘는 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상 단락시에는 송전 전력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얘가 이 XF가 1선지락이라든가 2선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시에는 이 값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얘 값이 작으면요. 얘 값이 커지죠. 전체적으로. 얘는 고정이니까. 얘가 커진다는 건 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값이 클수록 XF 값이 클수록 실질적으로는 송전 전력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XF가 작을수록 송전 전력은 작아진다. XF는 삼상 단락 같은 경우는 0이다. 그러니까 송전 전력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 XF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고장 중에 송전 전력 XF의 크기가 작은 고장일수록 송전 전력은 뭐라고요? 크기가 작은 고장일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삼상 단락 고장이 있을 때는 XF는 0이니까 전달 임피던스 이 X 부분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송전 전력 P-는 0으로 된다.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발전기 출력이 P로부터 0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가혹한 사고가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거 안정도 측면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별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지금 1선지락일 때 가장 적고요. 현관 단락일 때, 그 다음에 2선 단락일 때, 3상 단락일 때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예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ZF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대칭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가지고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 8-2에 보시면은 표 8-2에 보시면은 고장 시의 등가 대칭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뒤에서 아마 설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선 지락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선 지락에서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고장 계산에서. 임피던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라고요? EF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EA. 요거는
외우셔야죠, 무조건. 저번 시간에 나왔으니까. 임피던스가 한 개씩 나온다. 일선지락이니까. 근데 IG는 3배의 I0고, I0는 IA니까, 여기에 I 3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I0니까. 3E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IG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선지락 전류. 이선지락에서는 임피던스가 2개가 나온다. 거기에 EA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나왔던 게 뭐 A자승 마이너스 1에 Z0 플러스 A자승 마이너스 A에 Z2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려졌었죠. 이선지락에서는. 전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기는 IB 값이죠. 요거는 IG 값이고, 여기서 일선지락에서는 VB하고 VC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고, 여기 이선지락에서는 IB하고 IC에 대한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저번 시간 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임피던스가 2개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선지락에서는 임피던스가 하나라는 것만. 그럼 이거를 이제 그 등가회로로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선지락일 때, 전압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각각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전류 부분은 뭐예요? 임피던스 Z1, Z0, Z2분에 여기에 걸려져 있는 전압원 EA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흐르는 I 값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Z1 부분을 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이 전부 다 고장점에 대한 ZF가 됩니다. Z1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일선지락전류의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에 보시면 이 ZF는 뭐라고 되어 있죠? Z0 플러스 Z2입니다. 이렇게. 요걸 제외한, 정상분을 제외한 일선지락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럼 이선지락에 있을 때는. 이선지락에서는 임피던스가 2개라면서요. 그럼 똑같이 그리면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 지금 임피던스가 하나 있고 임피던스가 2개면 병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렬이. 이선지락 났으니까 얘는 한 선만 이렇게 난 거고 이선지락이 났으니까 전류가 2개가 지락이 나가지고 이렇게 흐르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Z1이라면서요, 무조건. 여기는 Z0가 나오고 여기 Z2가 나옵니다. 요게 뭐라고요? ZF라면서요. ZF 이 병렬은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야 되겠죠. Z0 플러스 Z2분의 Z0, Z2가 Z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선지락에서는. 그럼 성간단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Z1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단락이니까 Z0 부분은 없다. 지락에서는 Z0가 반드시 있는데 단락에서는 Z0가 없다로 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Z2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림을. 그럼 얘는 ZF는 Z2다.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은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삼상 단락에서는 어떻게 되냐? 삼상 단락에서는. 삼상 단락은 뭐라고 그랬죠? Z0는 단락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삼상 단락에서는 정상분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정상분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없죠. 여기 이제 ZF인데 ZF는 0이다. 그래서 ZF가 0이니까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얘가 작으면은 뭐라고요? 얘가 작으면 송전전력도 작다고 그랬죠. 얘가 0이면은 그런 부분이 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고장점으로 이제 판단해서 그리다 보니까 얘가 있고 여기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하고 병렬로 지금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병렬로. 그래서 병렬로 ZF를 삽입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선단락을 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연구반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근데 이제 단선의 경우에는 좀 틀려집니다. 반대 개념이 됩니다. 반대 개념이. 그래서 1선 단선일 때는 2선지락하고 똑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선일 때는 반대 개념이다. 2선 단선일 때는 1선 지락하고 똑같다라는 거 부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치도 똑같아집니다.
1선 단선에서는 2선 지락이니까 이게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표 8-2에서 보시면은 2선 지락하고 1선 단선은 똑같아지는 거죠. 2선 단선하고 1선 지락은 같다. 그때는 1선 지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대신 얘는 단선이다 보니까 고장점에 ZF를 직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선의 경우는 별로 안 나오고요. 거의 이제 지락이나 단락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병렬로 삽입했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안정도는 1선 지락, 2선 지락, 3상 단락으로 되면서 점점 가혹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3상 단락에서 ZF는 0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1선 지락하고 2선 지락하고 성간 단락에 있을 때 어떻게 가혹해지는지를 한번 수치를 넣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 수치를 보고 수치를 한번 넣어서 진짜 그렇게 가혹하게 되는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Z1 값은 놔두고요. Z0하고 Z2 값을 변환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1선 지락, 성간 단락, 2선 지락, 3상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아까 보시는 이제 ZF 부분을 계산할 때 1선 지락은 어떻게 됐죠? Z0 플러스 Z2였죠. 1선 지락.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락이 나왔으니까 단락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2선이 나와야 되겠죠. 단락이 나왔으니까 지락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선 지락이 나올 거고, 지락이 나왔으니까 단락이 나와야 되겠죠. 2가 나왔으니까 3상이고. 요걸 그렇게 쓴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얘는 ZF는 2선에 대한 단락이니까 Z2밖에 없습니다. 단락이니까 지락 부분이 없으니까 지락이니까 병렬이니까 Z0 플러스 Z2분의 Z0, Z2고 ZF는 0이니까 얘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요 세 개 부분만 일단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 개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고장 조건이 더 가혹해진다면서요. 그럼 이제 Z0하고 Z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Z0는 한 10%. 예? Z2는 30% 정도를 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더하면 40이죠? 얘는 Z2가 30이죠? 얘는 10 더하기 30에다가 10 곱하기 30, 300. 그러면 4, 3, 7, 4, 7, 28, 7점 뭔가요?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럼 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30을 두고 얘를 10을 넣어볼까요? 반대로. 왜냐면 꼭 이 케이스만 되느냐. 반대 케이스도 한번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30하고 40이면 얘는 40 똑같겠죠? 그 다음에 얘 부분은 어떻게 되죠? 얘는 10이죠? 예? Z2라면서요. 10이죠? 근데 얘는 30하고 10을 둬도 얘는 어차피 7.5가 나옵니다.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이게 0이죠.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고장 조건이 더 가혹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요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Z0하고 Z2를 비교를 해보시면 고장점 임피던스의 1예가 페이지 335페이지 나왔죠. 그걸 계산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1예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쉬운 10하고 30을 넣어본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정상 임피던스의 한 3배 정도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이나 30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 Z0를 10으로 넣고 Z2를 30으로 넣어서 계산한 그런 답안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걸 반대로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제 8-4 부분은 보시면요. 어떻게 했다는 내용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 다 풀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요. 그림을 그려서 그림상으로
요게 그림 8-10입니다. 그럼 요게 y죠. 요걸 델타로 바꿔야 되겠죠. 델타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여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여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여기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없어지면 되죠, 이렇게.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밑에 A식이 되는 겁니다. 요게 요쪽으로 붙었죠, 이렇게. 요게 요쪽으로 붙었죠. 델타로 되면서. 예? 그게 A식이 되면서 이게 뭐냐? XF 플러스 XF 플러스 XA 플러스 XB, XF 플러스 XB분의 XAF가 되는 거죠. 요 그림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하나로 됐죠. 그러면서.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이 두 개가 병렬 아닙니까? 병렬이니까 하나로 줄인 거죠. 이렇게. 병렬로 줄이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줄인 게 그게 B부분입니다. 이렇게 B부분. 이렇게. B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X라는 값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왜 X라는 값으로 났냐? 왜냐면 이걸 막 다 병렬로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X라는 수식으로 놓고 요 밑에다 X는 뭐 해가지고 뭐뭐분의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수식을 적어놨죠? 그냥 그렇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니까 여기 또 Y 아닙니까? 이렇게 또 Y.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요걸 이렇게 끊어서 요 Y 부분만 한번 줄여보겠다. 델타로. 그 수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 부분은 그냥 합해버렸고 요거는 그냥 하나로. 요것도 하나로 합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Y니까 여기 부분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델타로 되겠죠? 그럼 여기 하나 생길 거고 여기 하나 생길 거고 여기 하나 생길 거고 그러면 얘 부분은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C 부분에서 X1, X2, X3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X1, X2, X3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또 병렬이네요. 병렬이니까 이거 또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없애서 얘가 나타나가지고 얘 X4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D식입니다. D식.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얘 부분도 Y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Y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또 델타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델타로 바꾸니까 여기 뭐 하나가 생길 거고 여기 뭐 하나 생길 거고 여기 뭐 하나 생기면서 얘 부분이 또 없어지겠죠. 얘 부분도 없어지고 얘 부분도 없어지고 그렇게 나온 수식이 얘가 5번이 나오고 얘가 6번이 나오고 얘가 7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 두 개는 병렬이니까 얘는 또 합산을 해서 하나로 없어지겠죠. 또 이거는 또 이렇게. 그럼 나중에 보시면은 얘하고 얘에서 X5 전달 임피던스 이거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 병렬로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복잡해진다는 얘기고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제 8-5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제 8-5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마찬가지로 뭐 델타 Y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죠.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는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일선지락시 I1은 얼마요? 일선지락시 I1은 임피던스 하나분의 뭐가 나왔죠? 이선지락시 I1은 임피던스 두 개분의 예? 뭐가 나왔죠? 이선 단락시에는 임피던스 부분에 Z0를 제외하고 Z0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Z0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1선 지락시, 1선 지락시, 얘는 2선 지락시,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두 개를 곱한 값이 나오고, 요거는 2선 단락시, 선간 단락시는 Z0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Z1하고 Z2 값밖에 없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다 EA가 있다. 다 EA가 있다. 다 EA가 있다. 예? 이건 I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요. IG는 3배의 I0 했으니까 1선 지락시를 위해서는 여기 3자가 더 붙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선 지락시에 그냥 I1만 계산했으니까 IG 값이 아닌 I1만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대해서는 두 개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보고 외워주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하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선 지락시에서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부분에서
여기 Z0를 뺀 요 값이 예?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값을 더하면 이게 Z0 플러스 Z2가 된다. 그 다음 밑에 걸 보니까 얘는 부분은 이걸 다 임피던스를 더해가지고 계산하니까 Z1분의 Z0 플러스 Z2분의 Z0, Z2가 되더라. 이선 지락 시에는. 이게 병렬로 된 거라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ZF는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이게 ZF인데 이게 ZF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병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선 단락 시에는 또 ZF는 아까처럼 Z대로가 없는 Z2만 있다. 그림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페이지 339페이지까지 해서 다 이런 부분은 지락이나 단락은 병렬로 삽입한 거하고 똑같다. 단선에서는 반대 개념이다. 1선 단선은 2선 지락이다. 대신 그거는 고장점에 임피던스를 직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 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예제 8-5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8-6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제 8-6번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제 8-6번 같은 건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X1 등가 고장점에 대한 임피던스를 전달 임피던스로 환산하는 부분을 Y델타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그림 8-15 같은 송전계통에서 발전계로부터 전동기비에 송전하고 있다. 선로의 도중에서 무슨 고장? 선간 단락 고장. 선간 단락 고장이면 ZF는 뭐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단락이니까 Z0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ZF는 Z2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임피던스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단락이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 있었고 요 중간에 단락이 있었고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걸 고장점의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 리액턴스, 역상 리액턴스, 정상, 역상, 뭐 변압기 그런 뭐 선로 리액턴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죠? P는 X분의 2SER 사인 세타에서 이 X 부분이 고장점에 대한 임피던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사고 나면서 이 양단에 대한 Y 부분을 델타로 바꿔가지고 변환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달 임피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성간 단락이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이 ZF는 Z2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시지 않으면 계산이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Y 값이 되면 이거 선로에 대한 리액턴스 값도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해가지고 델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로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은 전달 임피던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정도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했을 때 계산하는 값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계산을 하셔보시면은 XAB의 다시 부분이 188%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고장 중에 송전 전력하고 고장 전에 송전 전력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임피던스 이 비율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기존에는 88%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고장 중에는 이만큼 전달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보면은 100을 넣어서 계산하면 46.9%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장이 되게 되면은 송전 전력은 한 50% 정도로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간 단락이 일어나면은. 근데 이거에 관련된 비슷한 문제가 연습 문제에서 8-12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8-12였나요? 마지막 번으로 알고 있는데 8-10에 보시면은 거기도 한 50% 정도 고장 중에 성전 전력이 계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옛날 책에서는 이 부분을 18.86으로 표기란 옛날 책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은 오타가 수정됐지만 혹시 옛날 책을 보고 계시는 분은 요거를 88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계산해보면 46.9가 안 나오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다.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다라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왜냐면, 이걸 깊숙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동기의 입력과 원동기에는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가고요. 발전기에서는 전기적인 출력이 나갑니다.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관계식을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도 내부 전압, 회전체 운동 방정식 8-4, 회전체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등면접법이나 단단법을 하실 때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앞에서 정타한 정도에서는 뭘 설명드렸죠? 전력 상차곡 곡선을 설명드렸죠. 이제 회전체 운동 방정식은 이 다음에 이제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이제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편하니까. 보시면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 I라는. 관성이라는 게 아까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했죠. W. 회전체의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는 뭐냐? 각이 움직이는 속도란 얘기죠. 아까처럼 각이 움직이는 속도. 그렇기 때문에 각은 뭐죠? 세타죠. 세타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했다 이거죠. 각속도는.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타는 회전체의 변이각, 각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WT. 시간 동안에. 이걸 어차피 이렇게 변화를 해주게 되면은 W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T가 있습니다. 각속도를 변화하기 위한 토크.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근데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델링을 해보면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무한대 모선으로 돼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일기 무한대 모선에 여기 변압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자전압 3개로 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줄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부분을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발전기 부분을. 그래서 보시면은 모델 계통은 이건데 이 발전기 부분을 좀 더 봐서 여기에 원동기가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보일러, 화력이나 수력이나 어떤 증기를 돌려서 원동기를 돌려주죠. 화력 발전은 어떻게 되죠? 원자력이나 화력은 증기를 때우는 겁니다. 열로서 때려가지고 그 뜨거운 고압 그리고 고속에 대한 증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원동기에 터빈을 돌리면 원동기가 돌겠죠. 돌면서 원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면서 발전기에서 발전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동기 쪽에 대한 이 부분은 기계적인 입력이 될 거고요. 발전기에서 나가는 이 부분은 전기적인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적인. 요게 원동기의 기계적인 입출력을 바꿔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조속기, 속도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밸브를 제어해가지고 증기를 많이 보내주거나 적게 보내주는 이런 부분이 옛날에 기계식이었는데 지금 전기식으로 해서 훨씬 더 빨리빨리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기적인 출력을 바꿔주는 부분은 AVR, 가버너. 요거는 가버너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AVR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여기서 들어온 부분 입력하자면 여기서 계좌를 넣어가지고 발전을 시킬 때 얘가 도는 부분인데 돌긴 도는데 원환이 되는 부분이 계좌회로에서 어떤 자석이 발생돼서 돌면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회전자계를. 그 부분을 좀 더 조정을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극여자 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적인 출력을 훨씬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열었다 낮췄다 해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 부분은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은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도 얘는 이제 고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 발전기 갑자기 급격하게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얘는 아까처럼 AVR에서 소극여자에서 단자전압을 순식간에 끌어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인적인 출력을 얘가 일정하게 오더라도 출력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게 뭐다? 아까 얘기한 건 동태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계적인 입력 PI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정기적인 출력은 뭐예요? PN이 나간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동기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 운동, 기계적인 입력과 정기적인 출력 사이의 관계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표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I의 dt분의 d오메가는 예? I의 오메가는 뭐라고요? d세타분의 dt니까 d에다가 dt를 넣고 오메가 부분을 여기다 다시 또 넣어주면 되죠. 세타를 넣어주고 여기다 자성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자성해주고 여기다 자성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dt분의 d가 한 번 더 계산이 됐으니까. 이거는 델타 t라는 토크에서 이렇게 된다는 이 수식을 가지고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dt 자성분의 d 세타, 이 변이각에 의한 부분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똑같죠? i값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d제곱 세타, dt 자성분의 d제곱 세타는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dt분의 d 오메가로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 수식이 나와 있는 거는. 근데 똑같이 보시면 얘하고 얘를 볼 때는 얘는 이 델타 t에서 이 i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식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i만큼 빼준 거다. 근데 이걸 이제 또 계산하기 위해서 간성 모멘트 부분은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m은 i의 오메가의 자성이고, 그리고 각 변이는 델타 t의 오메가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w 이렇게 w 자성을 두 개를 위에다 곱하고 나눈 겁니다. 이게 w 자성이죠. 이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뭐라고요? iw 자성은 뭐라고요? m이라고요. 이게 m이 됐죠. 그 다음에 델타 tw는 뭐예요? 델타 p죠. 델타 p에다가 w가 됐죠. 이렇게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계산해보니까,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m분의 w분의 델타 p다. 이렇게 수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보시면, dt 자성분의 d제곱 세타는 m분의 w 하고 이제 델타 p는 뭐냐? 발전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델타 p는 요거에 대한 관계 아닙니까? 이 p에. 그걸로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요 뒤에 있는 343페이지는 뭐 그거를 이제 어렵게 지금 단위 관성 정수로 해서 써는 거고요. 요 델타 p가 뭐냐? pi-pn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기계적인 입력과 정기적인 출력 사이의 관계. 왜냐면 여기서 입력을 보내줬으면 출력이 나가면서 어떤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입출력 차이에 대한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손실하고 관성 정수하고 각속도하고에 비해서 이 세타들이 변화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변화량은 페이지 34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8-21페이지 바로 위에 보시면 전력 변화량인 델타 P는 원동기로부터 입력되는 기계적 입력과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정기적 출력과의 차로서 설명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요 수식을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는 회전체 운전 방정식에서 얘 부분을 계산하면 뭐라고? m분의 w 관성정수분의 각속도 그리고 기계적인 입력 델타 P는 기계적인 입력하고 정기적인 출력의 차이라고요. 이 정기적인 출력은 뭐라고요? P는 우리가 x분의 ES2R 사인 세타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하기도 한다. 그걸 뭐 PM 사인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동기기의 운동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기의 운동 방정식. 아까 회전체의 운전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걸 회전체를 동기기로 환산을 해서 이 세타하고 관계, 관성정수라든가 원동에 대한 기계적 입력과 출력하고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는 힘들고 나중에 결론식이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결론식이 나오기 위해서 이걸 유추하는 과정 정도를 혹시 회전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이런 조건을 알아주셔야지만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런 지금 한 3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수식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수식이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작지만은 빈도수는 작지만 요 수식을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과도 안정도상에서 동요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면적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어떻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면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요 앞에 부분에 대한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이제 정기적인 출력이 돼서 정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고요. 사고가 났을 때 부족한 부분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면적에 대한 에너지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동기계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 8-22하고 8-26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좀 8-22에서는 회전기의 우변과 같은 여기 우변과 같은 입출력에 차가 생겼을 경우는 회전자가 좌변과 같은 속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거죠. 이 속도 변화를 넣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고장이 발생하면 8-25식에 그러면은 기계적인 입력 PI는 이 짧은 시간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 PI가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때는 약간의 부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아까처럼 PI 입력을 넣어가지고 응동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단락사고가 난다든가 해가지고 전류를 갑자기 필요할 때는 얘가 그 전류를 갑자기 공급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I는 일정한 크기로 보고 나서 과도 동요 방정식을 상정하다 보니까 요 뒤에 부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PI는 P0라고 넣었습니다. 왜? 제로. 여기 P0를 넣은 거는 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입력은 고정됐기 때문에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은 M 이것도 W0로 넣었죠. 각속도도 고정이 됐다 이거죠. 왜냐면 얘가 각속도라는 건 얘가 지금 그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동기가 지금 원동기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저를 넣고 얘도 제로를 넣었는데 단지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기적 출력은 아까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전력 상차가 곡선에서 요걸 해가지고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을 여기 30도에서 이렇게 세타에 따라서 저희가 올려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AVR에 대한 전압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떨어졌던 걸 거꾸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이 PM에다가 사인 세타를 했다는 얘기죠. 왜? 여기가 PM인데 얼마의 각도에 따라서 요걸 기준으로 각도에 따라서 줄어드는 그 값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과도 안정도 시에 얘는 동기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운동 방정식이고 얘는 과도 안정 시에 대한 안정도에 대한 동요 운동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동요 방정식. 동요됐을 때 그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8-22하고 8-26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또 쉬었다가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 향상 대책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